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총정리 11차 변론의 모든 것과 헌재의 결정은?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획을 그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헌법재판소 출석 증인의 증언 내용과 주요 쟁점 위주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진행된 11차례의 변론과 주요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이 사건이 가진 헌법적 의미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주요 증인들의 핵심 쟁점과 증언 내용, 그에 대한 영향과 논란들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로 놓치지 마세요. 1. 탄핵 소추안의 발의와 가결.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14일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표를 넘어선 것입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요건 미비. 둘째, 위헌적 포고령 발동. 셋째, 내란죄 혐의입니다. 이는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핵심이었습니다. 2. 1차에서 3차 변론까지 탄핵 심판의 시작. 2025년 1월 14일 1차 변론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초기 변론에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정당성과 헌법 제정 절차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3차 변론인 1월 21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 1월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포고령 1호의 작성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거대 야당의 압박을 주요 요인으로 이러한 사회적 긴장 상태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끌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국회 봉쇄와 관련하여 특전 사령관에게 주어진 명령이 의원들이 아닌 군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내란과 군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증언은 절차적 위법성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이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계속되었습니다. 4. 5차 변론. 군 지휘관들의 상충된 증언. 2월 4일 열린 5차 변론에서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 사령관과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수도방위사 병력을 국회에 보내라는 직접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으로부터 누군가를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당시 상황에서 특정한 지시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여인영 전 국군 방첩 사령관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군의 개입이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과 의결권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체포 명단 작성 과정에서 법적 한계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군사적 판단과 정치적 압력이 얽혀있는 복잡한 정치적 환경이 배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변론에서 홍정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에 대한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이 정치인들을 비롯해 관련 인사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6차 변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의 충격적 증언. 2월 6일 열린 6차 변론에서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생중계 형태로 하달되어 부대원들 간에도 명확히 전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증언은 다른 군 지휘관들의 진술과 상반되어 혼란을 가중시켰고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습니다. 같은 날 변론에서 김현태 육군 특수전 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봉쇄 지시 없이 방어 지시만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국회에서의 작전이 정치인 체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으나 150명 넘으면 안 된다는 모호한 지시가 정치인 체포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전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끌어내라는 표현이 왜곡되었다고 해명하며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6. 7차 변론. 행정부 고위 인사들의 증언.
2월 11일 열린 7차 변론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또는 단수 지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후적으로 부서의 서명이 가능하다는 법적 해석을 들어 국무회의의 합법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의 심각한 보안 취약점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그는 외부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거망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전투표 기록을 조작하거나 가상의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근거로 사용된 선관위의 보안 문제와 직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7. 8차 변론. 메모의 신뢰성 논란. 2월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메모의 신뢰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는 홍장원 메모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메모가 4가지 종류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메모의 신뢰성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 관한 내용을 증언했으나 내란 및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인해 구속된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한편 유일하게 헌법재판소 직권으로 증인대에 오른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충격적인 법정 증언을 하였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백한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논의하던 중 내려진 이 명령은 군의 강제 개입을 암시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공포탄 준비 지시까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조 대령은 군인으로서의 임무와 시민 보호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느꼈다며 고뇌를 토로했습니다. 이 증언은 권력 분립 원칙의 심각한 위반을 드러내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8. 9에서 10차 변론. 쟁점 정리와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 2월 18일 열린 9차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2시간여 동안 쟁점 정리 및 증거 제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2월 20일 열린 10차 변론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비정상적인 절차를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회의가 예상과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정이 내려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절차에 있어서의 절차적 및 실질적 흠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언이었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탄핵심판에서 유일하게 2번 출석한 증인으로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 증언의 혼선을 바로잡고자 했으나 메모 작성 시점과 장소에 관한 주장이 CCTV 영상과 모순되고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과의 증언이 충돌하면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특히 병상에서 이루어진 검찰 조사를 언급하며 기억의 불확실성을 암시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논의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하는 그의 증언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법정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측면에서도 큰 관심을 받으며 탄핵 심판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2차례 불출석 후 구인영장으로 출석했으나 형사재판 중임을 이유로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9. 11차 변론. 최종 변론과 향후 전망. 2월 25일 열린 11차 변론에서는 마지막으로 국회의 소추위원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은 그동안의 변론 과정을 요약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최종 변론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모든 심리를 마치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총원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할 경우 인용, 5인 미만일 경우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0. 주요 쟁점 분석.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정당성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한 종북 세력의 부정선거 개입 등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절차적 위법성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국무위원 전원이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점이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존재 여부입니다. 여러 증인들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반면 일부 증인들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상충된 증언 속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미칠 영향.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권력 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리고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내용은 헌법재판소 출석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며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개헌부터 헌법재판소의 결론까지 요일별 논란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영상도 준비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더 많이 데려오겠습니다. 이상 코리아브릿지였습니다.